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기소하기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때 빠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우리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자 우리 정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원전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협력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한 거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설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하루 전날과 낮 시간대 졸음운전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기상 대한인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 눈이 이어지고 낮부터 찬바람이 매서워지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고 눈도 자주 내릴 거로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기소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도피 생활을 반성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장기간 해외 도피를 이어온 데다 불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고강도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검찰이 핵심 의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게 검찰로서는 급선무입니다. 검찰은 아직 이재명 대표 변호사에게 쌍방울 전환 사채가 흘러갔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쌍방울 비자금 조성과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혐의는 적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전환사채 발행 이후 실질적인 유통은 실무진들이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 수행비서 A씨를 조속히 송환해 김 전 회장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공모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김 전 회장은 $600만 불법 송금에 대해서 자신의 돈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경기도는 불법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 했다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부당한 탄압을 의연하게 이겨내도록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줄 거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의 막장 줄 소환에도 이 대표가 또 한 번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절 대목 밥상 여론이 얼마나 급했는지 일주일도 안 돼 이 대표에게 소환을 다시 통보하느냐며
검찰이 정권 하수인임을 숨기지 않고 야당 탄압에 나섰다며 비판했습니다. 위례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이 통보한 날짜가 아닌 오는 28일 출석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검찰이 제시한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공개 발표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이어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하루 만에 이 대표의 행보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 날짜와 시간을 알렸다면서 수사팀과 전혀 협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가 말한 28일을 고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호사를 통해 출석 시간, 횟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애초 제시한 건 아침 9시 반, 이틀 출석입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10년에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만큼 최소 이틀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 대표의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확인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이틀에 걸친 검찰 조사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일당의 로비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대장동 수익 일부를 은닉했던 건데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추적이 곧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란이 우리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자 우리 정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란이 윤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핵화상 금지 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 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동 스위스 순방 엿새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망과 저탄소, 디지털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과 국제협력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특별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먼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 극복 방안으로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의 강력한 협력과 연대를 내세우며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그리고 디지털 질서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복원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 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는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를 꼽으며 특히 수소에너지는 중동 유럽과 한국, 일본 사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의 디지털 격차 극복을 위해선 디지털 권리 장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유와 연대를 거듭 강조하며 연설을 마친 뒤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의 짤막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넷제로 전략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거듭 비판하며 이같이 답했고,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탓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배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체제가 다르거나 그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의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더 포용적이고, 이와 더불어 우리를 침략하지 않고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체제의 국가와도 공급망과 기후 위기 문제 등을 협력할 생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날씨가 썩 좋지 않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눈에 강풍까지 악천후가 겹치면서 귀성 귀경길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설 연휴 첫날 날씨는 좋지만 중부지방에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에는 한파가 주춤하는 대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눈이, 남부에는 비가 오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우려돼 성묘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날이 지나면 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물며 한파가 시작하겠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이후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강력 한파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해안가와 해상에는 각각 강풍,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뱃길과 하늘길이 막힐 가능성도 큽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도 등 섬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귀경길 교통 불편뿐 아니라 시설물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설 연휴 확산 우려도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실내 마스크 조정 시기를 발표하는데요. 오는 30일부터 벗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목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소를 나타냈습니다. 1주 전과 비교하면 1만 4천여 명, 2주 전보다는 3만 4천여 명 줄며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모임과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확진자가 늘 수 있다고 보고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방역 인력 2천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 귀경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 유행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었던 지난 추석처럼 확진자 증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70% 정도가 감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면역이 증진된 상황이고 지금의 유행도 정점을 지나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 추세가 반전될 정도로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늘면서 변이 유입도 늘 수 있지만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복합 면역을 가진 사람이 많아 우려할 수준은 아닐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중대본 최종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조정 시점을 발표하는데 설 연휴 이후 첫 월요일인 30일 0시부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정부 내에서 또다시 세부 검토를 좀 하고 1월 20일에 중대본에서 안건으로 논의를 해서 그날 그 결정되는 대로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제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춘제 이후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설 연휴에도 계량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며 실내 마스크를 벗기 전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설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해외여행 떠나볼까 하고 준비한 분들 이전보다 많으실 텐데요. 일부이긴 하지만 긴급 여권용 종이가 동날 정도로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했고 해외여행 예약도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신청하고 또 찾아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를 앞두고 여권 신청도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무비자 입국 재개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 조치 중이었던 지난해 1월에 792건이었던 여권 신청이 12월에는 4,06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는 지난해 12월보다도 50% 이상 증가하여 지난 연말만 해도 3, 4일이면 손에 쥘 수 있었던 여권은 이제는 최소 8일에서 10일은 기다려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긴급 여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 시군 구청의 경우 긴급 여권용 종이까지 동났습니다. 여권 신청 폭주에 직원과 접수 창구를 충원했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 인원이 한 30명에서 50명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이 식사도 좀 제대로 못하고 자연스레 해외여행 예약도 늘면서 여행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코로나 직격타로 문을 닫은 곳이 수두룩했지만 이젠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이미 여행 상품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여행객 숫자로만 봐도 지난해 설 연휴보다는 수십 배에서 100배가 넘고 코로나로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기 전인 2020년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약 70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20년 설 연휴와 비교하더라도 한 52% 회복된 상황입니다. 이번 설에는 모처럼 설렘 가득 북새통을 이루는 공항 풍경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당내 분열을 경계하며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보수 텃밭인 TK 지역 공략에 나선 가운데 여전히 당권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폭넓은 연대를 꺼내들었습니다. 친윤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를 넘어 당내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연일 과반 득표, 결선 없는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당직을 제가 제안한 적이 없고 당직을 누구로 내정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와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통합의 길을 걷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유력 주자 안철수 의원은 대구 전통시장을 돌며 TK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당대표 이미지를 강조하되 전통적 당심에도 지지를 호소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안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과 윤상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만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나경원 의원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출마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외부 일정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신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장외 설전을 주고받았고 건물 투기 의혹 등에도 측근을 통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비용을 빼면 1,600만 원을 그 이득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근거 없는 마타도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간신이다. 자맹은 이어가되 부정적인 여론 차단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나 전 의원이 결국 출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오는 21일 귀국하는 만큼 설 연휴를 전후해 집권여당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가 더 구체적인 윤곽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직권남용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늘 오전에 엽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노조 불법 행위로 110여 개 건설사가 1,600억여 원을 뜯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 노조는 노조 전임비나 임금 외 추가 비용 등을 강요하고 거절하면 공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보복했다고 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민간 건설 현장 1,494곳에서 모두 2,070건이 집계됐습니다. 한 건설사는 4년 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38억 원을 상납했습니다. 원래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자재 인양을 천천히 해서 건설사들을 이제 속을 태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원래비를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한 건설 현장에선 10개 노동조합이 전임비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설사는 한 달에만 1,5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원래비 요구가 절반을 넘고 노조 전임비 강요가 그 다음입니다. 장비 사용이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피해 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울산, 경남권이 52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노조에 준 돈은 1,686억 원입니다. 많게는 50억 원을 뜯긴 업체도 있습니다. 노조가 본인 노조원을 채용을 강요를 한다든지 어떤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폐단들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 넘게 실명으로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사례는 100여 건뿐입니다. 보복당할 우려에 신고가 소극적이라고 보고 접수 방식을 익명으로 바꾼 이번 조사에는 2주 만에 피해 사례가 2,000건 넘게 모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노조가 양대노총 소속인지 독립노조인지는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만남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4시 예정이었던 장애인단체 비공개 합동 면담이 전장현 측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장현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해온 단독 면담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면담이 불발되면서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가 이르면 오늘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밀양에 있는 고물상에서 난 불이 6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내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짙은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남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물상 건물과 굴착기 등 장비가 모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강한 바람에 화재는 6시간 만에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호스를 든 소방대원이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타는 냄새를 맡은 업주가 불을 발견하고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 건물 일부가 불에 타면서 8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전반 차단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트럭과 다른 승용차 등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 4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50대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50대 운전자를 입건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학생에게 징역 2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앞서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인하대학교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년 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21살 김모 씨. 조사 끝에 경찰은 김 씨를 준강간 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숨지게 한 책임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살해 의도 가지고 피해자 3층에서 미신 건가요? 숨진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이 일어난 창틀은 지상에서 8m 높이에 있었고 바닥은 아스팔트라 떨어지면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김 씨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김 씨에게 준강간 치사가 아닌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은 데다 피해자가 추락한 뒤 119 신고 등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은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김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 경찰 조사에서도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볼 수 없고 살해의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행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2시간가량을 눈 뜨고 숨도 쉬면서 홀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들도 수면장애나 대인 기피, 학업 포기 등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방 사회가 등을 돌리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가 핵전쟁이 날 수 있다며 또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탈환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샤를 미셀 유럽연합 상임의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하는 등 힘을 보탰습니다. 다보스 포럼을 비롯해 서방 여러 나라 역시 우크라이나 화력 지원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Tu peux compter sur l'Union européenne, notre détermination est sans faille, notre main ne tremblera pas, nous sommes déterminés à être à vos côtés aussi longtemps qu'il sera nécessaire parce que c'est en jeu, cette promesse, ce sont ces rêves que nous partageons et que nous avons en commun. 러시아는 다시 핵공격을 거론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핵 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하면 핵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크렘린궁도 러시아의 핵 원칙과 부합하는 발언이라고 두둔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Это потенциально чрезвычайно опасно.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вывод конфликта на качественный уровень, который, конечно, не будет сулить ничего хорошег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и общеевропей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 공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의 수복을 이번 전쟁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Наша ціль – деокупувати всі наші території. Крим є нашою землею. Крим є нашою територією. 서방의 지지를 얻은 우크라이나와 핵카드까지 꺼낸 러시아의 강대강 대결로 전쟁은 퇴로 없는 확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허위로 공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투자조합 내 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무단으로 감액해 4,5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중국에 있는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성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수사 사건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밝히라는 여당 압박에 민주당은 정적 제거용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구속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한 대북 송금이 아니었느냐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두 사람 간 관계를 낱낱이 밝히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 접촉과 불법 자금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 없이 군부대와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민생 행보에 집중했지만 이거 얼마예요? 8,000원. 이거 2개 해도 10,000원 하면 되니까. 당 지도부는 검찰이 실체 없는 의혹을 반복 재생산해 야당 대표를 올가매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르는 사이는 잘 아는 사이로 전원이 곧바로 사실이 되어버리는 누구라도 빠져나가기 힘든 검찰발 무한 루프입니다.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해 나가겠다는 허풍과 허세의 가면도 진실의 문 앞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언제나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오히려 숨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당과 분리대응을 촉구했던 당내 비명계는 이번 이 대표의 나홀로 출석 방침엔 힘을 보탰습니다.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당당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 주장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이 구속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당 안팎의 여론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검찰발 수사 속보와 설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정부의 입장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고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상호 대사 초치가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한 다음 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조 차관은 또 이란 측이 앞서 우리 대사를 초치했을 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문제를 거론한 데에 대해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은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NPT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설명에 대해 샤베스타리 대사가 본국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관계가 특별히 영향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간 대사를 초치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이란 자금 동결 문제 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특별연설에서 범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동하는 연대라는 주제의 특별연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으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가진 한국의 핵심 파트너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 국가들과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어제 저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 후 클라우스 슈밥 회장과의 짧은 대담에서 한국이 원자력 에너지에 조금 의존하고 있다며 관련 전략을 묻자 한국은 그동안 화석 에너지에 대폭 의존했지만 지금은 20%를 넘는 에너지 공급을 원전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 연휴는 내일부터지만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귀성길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코로나 방역이 완화하면서 이번 설부터는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한국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면 이번 설 연휴 나흘간 총 이동 인구는 2,648만 명으로 하루 평균 530만 명에 달할 거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91.7%는 승용차를 이용할 거라고 답했는데요. 언제 고향에 갈지 묻는 질문엔 내일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고향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건 연휴 셋째 날인 오는 23일 오후가 될 거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귀성과 기경, 여행 수요가 모두 몰리는 설 당일과 설 다음 날 오후 시간대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할 거로 보이는데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귀성길 서울을 출발해 부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8시간 40분, 반대로 귀경길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8시간 15분이 소요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최근 일어난 도로 결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차를 강화하고 제설제를 미리 뿌리는 작업도 함께 준비할 예정입니다.
최근 설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하루 전날과 낮 시간대 졸음운전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한 거로 나타났는데요.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차량이 혼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등 13대가 줄줄이 들이받아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호남고속도로의 한 터널 앞에서도 차량 11대가 추돌했습니다. 모두 설 연휴에 난 교통사고입니다. 명절에는 도로에 많은 차량이 몰려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이번 명절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여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이동 인원은 2,648만 명으로 전년 설 대비 2% 증가하고 일평균 이동 인원은 530만 명으로 2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안전운전에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자동차 보험 인명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잦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졸음운전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사고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사고가 났는데 졸음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입니다. 설 연휴에는 동반 탑승자 수가 평소보다 좀 많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장시간 정체로 인해서 졸음운전을 하거나 그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기 쉬운 그런 시간대다 보니까 만약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갑자기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보험사 특약을 활용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도 선택지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경찰과 보험사에 차례로 신고해야 하고 스프레이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보존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설 명절 자동차 고장과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긴급 출동,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 등을 위한 특별 비상대응 체계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얼마 전 YTN이 수도권 한 지역 단위 농협에 150억 원대 불법 대출과 현 조합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지역 농협은 이외에도 일부 간부급 조합원들에게 제주도 호화 여행을 시켜주면서 역시 현 조합장 지지를 부탁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대출로 조합 자산에 큰 손실이 났는데도 예산을 펑펑 쓰면서 사전 선거운동에 몰두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브로커의 농간으로 신용불량자 등 200여 명에게 150억 원대 부실 대출을 해줬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한 지역 농협. 방만한 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했던 지난해 6월과 7월, 수차례에 걸쳐 지역 조직장 등에게 제주도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농업 탐방 교육이 명목이었지만 최고급 호텔에 묵으며 밤샘 음주가 일수였습니다. 여행 기념 앨범을 만들고 10만 원 상당의 선물도 건넸습니다. 2박 3일에 1인당 경비는 120만 원. 전체 300명 넘는 인원이 참가해 전체 비용만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함께 간 농협 임직원들이 일정 내내 올해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을 지지할 것을 부탁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3월 8일 날 뭐 이런 쪽으로 조합장 떨어지면 중앙회의사도 떨어진다. 농협 측은 이미 정해진 행사를 한 것이고 사전 선거운동 부분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행사가 예산에 있는데 왜 조합장 행사를 안 하느냐? 그럼 그건 또 모르 답변이잖아. 근데 일부 서너 사람 한두 사람 얘기 듣고서 그 행사를 안 한다는 거는 안 되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부실 대출로 조합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데 그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간부급 조합원에게 공짜 여행까지 제공했다는 의혹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죠. 농민, 일반 조합들은 어느 때보다도 힘든 나날인데 다선하겠다고 임원들은 선거 유언을 쓰려고 여행 데려가서 펑펑 써대는 게 말이 됩니까? YTN 김학무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건으로
전주보다 15,000건 급감해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00건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 전망치와 상반된 것으로 팬데믹 기간 노동력 부족을 경험한 기업들이 해고를 꺼리는 데다 노동력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빅테크와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대규모 감원 계획을 내놓고 있어 조만간 노동시장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국가 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부채 발행 유예 기간을 두는 특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지 시각 19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국가 부채가 한도에 달해 오늘부터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며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거의 매년 재정 적자에 따라서 법으로 국가 부채 한도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에 맞서 노동자 수십만 명이 파업과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금 재정 적자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데 반대 여론이 70%에 달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수도 파리를 비롯해 2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가해 연금 개혁 반대를 외쳤습니다. 철도와 항공, 에너지 분야 등 8개 노동조합이 연합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와 지하철, 버스 운행이 줄었고 교사 파업으로 학교가 하루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또 기름과 전기 공급이 축소됐고 공영 라디오는 뉴스 대신 음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Très compliqué. Moi j'habite en banlieue. Bon, un petit peu de retard sur le train, mais c'est surtout pour le métro.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게 골자입니다. 또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도 1년 늦췄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Dire non, nous ne sommes pas d'accord parce que cette réforme elle est injuste, parce qu'elle va toucher les travailleurs qui ont commencé plus tôt à travailler tôt et qui vont être obligés de cotiser plus longtemps. 반면 프랑스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한 편입니다. 연금 재정을 손보지 않으면 조만간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De moins en moins d'actifs et de plus en plus de retraités. Si vous voulez que le pacte entre les générations soit juste, il faut procéder à cette réforme.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6일 의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반대 여론에다 좌파와 극우 야당들도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어서 앞길이 그리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걸프 지역 축구 대회가 열리는 이라크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압사 사고는 이라크와 오만의 걸프컵 축구 대회 결승전이 열릴 예정이었던 바스라 경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이 입장하기 위해 한꺼번에 경기장 입구로 몰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오전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실내 마스크 조정 시기를 발표합니다. 설 연휴 모임과 이동량이 늘면서 확진자가 늘 수 있는 만큼 설 연휴가 끝난 뒤 첫 월요일인 오는 30일 0시부터 조정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늘 오전에 여는데요.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한 의무는 없습니다. 막판 진통을 겪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만남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전장현과의 단독 면담 여부를 사이에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면담이 불발되면서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가 오늘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 없는 거리였던 서울 연세로에 오늘부터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9월까지 연세로에 지정됐던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일반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됩니다. 오늘부터 소방 헬기에 의료진이 함께 탑승해서 진단과 응급치료를 하는 시스템이 처음 실시됩니다. 소방청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 의료 헬기 운영 이후 처음으로 이런 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정광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차량과 사람들의 이동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과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을 위주로 고위험 농장에 대한 소독과 방역 실태를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주말부터 우리 최대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연중 제일 많은 시기니까 우리 가축질병 방역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지역별로 도시에서 이렇게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철새 도래지 같은 데 방문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계란을 사오고 싶어도 사올 데가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3중 4중의 방역망을 좀 강화해서 이게 절대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눈비구름이 지난 뒤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현재 황사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대기질이 무척 탁한데요. 인천과 경기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고, 그 밖에 서쪽 지역은 오전에, 영남 지역은 오후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모두 그쳤지만 강원과 남부 곳곳으로는 여전히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1cm 안팎의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1도, 광주 2.2도 등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하지만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울 낮 기온이 영하 2도, 대전과 안동은 1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마지막 날에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설 당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마지막 날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폭설까지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귀성과 기경길,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